계절은 봄이 되었고 날씨는 맑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다. 예전에 황량하고 우울했던 곳이 이제 가장 아름다운 꽃과 푸른 풀로 만발했다는 사실에 나는 놀랐다. 내 감각은 천 가지 즐거운 향기와 천 가지 아름다운 풍경에 의해 기쁘고 생동감으로 가득 찼다. 내 친구들이 잠시 쉬고 있을 때 늙은 아버지는 기타를 연주하고 아이들은 음악을 듣고 있었다. 나는 펠릭스의 표정이 표현할 수 없이 우울한 것을 보았다. 그는 자주 한숨을 쉬었고 한 번은 아버지가 음악을 멈추고 펠릭스에게 슬픔의 이유를 묻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펠릭스는 기쁜 목소리로 아무 일도 아니라고 대답했고 아버지는 음악을 다시 연주하려 할 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노크를 한 사람은 말을 타고 온 여인이었으며 한 시골 사람의 안내를 받아서 도착했다. 그 여인은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었으며 두꺼운 검은 베일을 쓰고 있었다. 아가사가 누구를 찾아온 것인지 질문을 하자 낯선 여인은 달콤한 목소리로 펠릭스의 이름을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름다웠지만 나에게는 낯선 목소리였다. 이 말을 들은 펠릭스는 급히 여인에게 다가갔고 그녀가 그를 보자 베일을 걷어 올렸을 때 나는 천사처럼 아름다운 얼굴을 보았다. 그녀의 머리는 검은색으로 정교하게 따았고 눈은 어두웠지만 부드럽고 활기찼다. 그녀의 피부는 놀랍도록 하얗고 두 뺨에는 사랑스러운 분홍빛이 감돌았다. 펠릭스는 그녀를 보자마자 그의 얼굴에서 모든 슬픔이 사라지며 그 순간 그는 행복해 보였다. 그의 눈은 반짝였고 뺨은 기쁨으로 물들었으나 여인은 슬퍼 보였고 아름다운 눈에서 몇 방울의 눈물을 닦아내며 펠릭스에게 손을 내밀었다. 펠릭스는 그녀의 손에 열정적으로 입맞추며 그녀를 나의 사랑스러운 사피라고 부른 것 같았다. 그는 그녀를 말에서 내리도록 도왔고 그녀를 데리고 온 안내자는 떠나고 펠릭스는 그녀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그와 그의 아버지 사이에 몇 마디 대화가 있었고 그 젊은 여인은 노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키스하려 했지만 그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애정을 담아 그녀를 포옹했다. 나는 곧 깨달았다. 그 낯선 여인은 도렷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지만 익숙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 그 집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었다. 그들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신호를 주고받았고 나는 그녀가 그들의 집으로 온 후 그 집의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이 번져 나감을 느꼈다. 펠릭스는 유난히 행복해 보였고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다. 언제나 부드러운 아가사는 그 아름다운 여인의 손에 키스하며 펠릭스를 가리켜서 그녀가 오기 전까지는 슬퍼했었다고 신호를 보냈다. 몇 시간이 지났고 그들의 표정에서 기쁨이 나타났으나 그 이유를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얼마 후 나는 그 여인이 그들이 말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말하는 것으로써 언어를 배우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순간 나 또한 같은 방법으로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밤이 다가오자 아가사와 사피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들이 헤어질 때 펠릭스는 사피의 손에 입맞추며 안녕, 사랑스러운 사피라고 말했다. 그 후 그는 아버지와 오래 대화했으며 그 여인의 이름이 자주 반복되자 나는 그들이 그 아름다운 손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들을 이해하고자 했고 모든 정신을 그 목표에 집중했지만 그들에 대해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펠릭스는 일하러 나갔고 사피는 노인의 발치에 앉아 기타를 들고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했다. 그 음악은 내 눈에서 슬픔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 정도로 황홀했다. 그녀는 노래를 불렀고 그 목소리는 풍부한 선율로 흐르며 밤의 숲속 나이팅게일 노래처럼 내 귀에 들렸다. 그녀가 연주를 마치자 기타를 아가사에게 주었고 아가사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결국 간단한 곡을 연주하며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다. 노인은 황홀해하며 그가 받은 기쁨을 표현하고자 몇 마디를 했고 아가사는 그것을 사피에게 설명하려 했다.
그 후 그들은 평화롭게 지냈고 유일한 변화는 내 친구들의 표정에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었다. 사피는 언제나 명랑하고 행복해 보였고 그녀와 나는 언어를 배우는데 빠르게 진전을 보였으며 2달이 지난 후 나는 내 보호자들이 말하는 대부분의 단어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 사이에 땅은 풀로 덮였고 둑은 셀 수 없이 많은 꽃들로 장식되었으며 그 꽃들은 향기와 아름다움으로 기쁨을 주었다. 별처럼 희미한 빛을 발하는 꽃들이 달빛이 비친 숲속에 가득했다. 내 야간 산책은 매우 즐거웠지만 해가 길어지는 바람에 야간 산책 시간이 짧아졌다. 나는 다신 낮에는 외출하지 않았다. 내가 처음 만난 마을 사람들의 대우가 생각이 나서 두려웠기 때문이다. 나는 언어를 더 빨리 익히려고 집중하며 시간을 보냈고 내가 사피보다 더 빨리 말을 익혔다. 사피는 거의 말을 더듬으며 말했다. 반면 나는 그들이 말하는 거의 모든 단어를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었다. 내가 언어를 배우는 동안 글자와 과학도 배웠는데 그것은 나에게 놀라움과 기쁨의 넓은 세계를 열어주었다. 펠릭스가 사피에게 가르쳤던 책은 볼리의 제국의 폐허였다. 나는 처음에는 그 책이 무엇을 말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겠지만 펠릭스가 읽으며 세세한 설명을 덧붙였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이 책을 선택한 이유를 말했는데 그 이유는 동양 작가들의 스타일을 모방한 연설체로 되어 있어서였다. 이 책을 통해 나는 역사에 대한 개략적인 지식을 얻었고 현재 존재하는 여러 제국들에 대한 통찰을 가질 수 있었다. 나는 그리스인의 뛰어난 지능과 정신적 활동, 초기 로마인들의 전쟁과 훌륭한 미덕에 대해 들었다. 그들이 점차 쇠퇴하는 과정, 그 거대한 제국의 몰락, 기사도, 기독교, 그리고 왕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었다. 나는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에 대해서도 듣고 그 원주민들의 불행한 운명에 대해 들으며 자피와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 놀라운 이야기들은 나에게 이상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인간은 정말 그렇게 강력하고 고결하며 웅장하면서도 또 그렇게 사악하고 비열한 존재일 수 있는가? 그들은 한때 악의 원리의 단순한 후손처럼 보이다가 또 다른 때에는 고결하고 신과 같은 존재로 보였다. 위대하고 고결한 사람이 되는 것은 민감한 존재에게 닥칠 수 있는 최고의 영예처럼 보였고 비열하고 사악한 사람이 되는 것은 기록에 있는 많은 이들이 그러했듯 가장 낮은 비참함, 두더지나 해가 없는 벌레보다 더 비참한 상태처럼 보였다. 나는 어떻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또는 왜 법과 정부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부패와 피비린내 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나의 놀라움을 멈추었고 혐오와 경멸로 그 이야기를 들었다. 이제 나는 내 친구들의 모든 대화에서 새로운 경이로움을 발견했다. 펠릭스가 사피에게 베푼 가르침을 들으면서 인간 사회의 기묘한 체계가 나에게 설명되었다. 나는 재산의 분배, 엄청난 부와 비참한 가난, 계급, 혈통, 그리고 귀족의 혈통에 대해 들었다.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것은 고귀하고 순수한 혈통과 재산이 결합된 것이라는 것을 배웠다. 사람은 이 중 하나만 있어도 존경받을 수 있었지만 둘 다 없으면 그는 매우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돌이이자 노예로 취급되었으며 선택받은 몇 사람들을 위해 노동을 해야 하는 신세였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인가? 나의 창조자에 대해 나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나는 돈도 없고 친구도 없으며 아무런 재산도 없는 존재였다. 나는 또한 끔찍하게 변형된 외모를 가졌고 혐오스러웠다. 나는 인간과도 다른 존재였다. 나는 그들보다 더 민첩했고 거친 음식을 먹고도 살아갈 수 있었으며 극도의 더위와 추위에도 내 몸은 잘 견딜 수 있다. 내 키는 그들보다 훨씬 컸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면 아와 같은 존재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다. 그렇다면 나는 괴물인가 지구상의 오점인가?
모든 인간이 도망가고 모든 인간이 나를 버린 존재인가? 이 생각들이 내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 나는 설명할 수 없다. 나는 그 생각들을 덜쳐내려 했지만 지식이 커질수록 슬픔만 더해졌다. 지식은 참으로 기묘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한번 마음에 닿으면 바위에 붙은 지류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나는 때때로 모든 생각과 감정을 덜쳐버리고 싶었지만 나는 고통을 극복할 유일한 방법이 죽음이라는 것을 배웠다. 죽음은 내가 두려워하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다. 나는 미덕과 선한 감정을 숭배했고 내 친구들의 부드러운 태도와 사랑스러운 성격을 사랑했지만 나는 그들과의 교류에서 차단된 존재였다. 내가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몰래 얻은 것이었고, 오히려 내가 동료들 중 하나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더 크게 키웠다. 아가사의 부드러운 말과 매력적인 사피의 생기 넘치는 미소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노인의 온화한 권고와 사랑받는 펠릭스의 활기찬 대화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다른 교훈들이 내 마음에 더욱 깊게 각인되었다. 나는 성별의 차이와 아이들의 탄생과 성장에 대해 들었고 아버지가 갓난아이의 미소에 어떻게 빠져들며 아이의 활기찬 말과 행동에 어떻게 기뻐하는지 어머니의 삶과 걱정이 어떻게 그 소중한 존재에만 집중되는지 어린 시절의 마음이 어떻게 확장되고 지식을 얻는지 형제, 자매, 그리고 하나의 인간을 다른 인간과 연결시켜주는 다양한 관계들에 대해 들었다. 그런데 나에게는 친구와 가족이 어디에 있었는가? 나의 유년 시절을 지켜본 아버지도 없었고 나에게 미소와 사랑을 주었던 어머니도 없었다. 내 과거의 삶은 이제 하나의 얼룩, 아무것도 구별할 수 없는 눈먼 공백처럼 여겨졌다. 나는 아직 나와 닮은 존재를 본 적도 나와 교류할 사람도 없었다. 나는 무엇인가? 그 질문이 떠오르며 나는 그것에 대한 대답을 고통으로만 구할 수 있었다. 이 감정들이 어디로 향하는진 나는 곧 설명하겠다. 그러나 지금은 내 친구들의 이야기로 돌아가고자 한다. 그들의 이야기는 나에게 분노와 기쁨, 놀라움을 불러일으켰으며 그 모든 것은 나의 보호자들 나는 그들을 그렇게 부르며 순수하고 반쯤 고통스러운 자기 기만 속에서 그렇게 부르기를 좋아했다에 대한 추가적인 사랑과 존경으로 끝났다.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야 나는 내 친구들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나처럼 삶에 대해 전혀 경험이 없는 존재에게는 깊은 인상을 남길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다. 그 이야기는 여러 가지 사건들로 엮여 있었고 각각은 하나하나 모두가 흥미롭고 놀라운 것들이었다. 근호인의 이름은 드라시였다. 그는 프랑스에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부유하게 살며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친구들로부터 사랑받았다. 그의 아들은 국가의 일에 몸담았고 아가사는 고귀한 신분의 여인들 중 한 사람이었다. 내가 그곳에 도착하기 몇 달 전, 그들은 파리라는 크고 호화로운 도시에서 살고 있었으며 친구들과 어울리며 미덕, 지성의 세련됨, 그리고 재산으로 즐길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다. 사피의 아버지가 그들의 몰락의 원인이었다. 그는 터키 상인이었고 파리에서 오랫동안 살았으나 어떠한 이유로 정부의 눈에 거슬리게 되었다. 사피가 콘스탄티노플에서 그를 만나기 위해 도착한 바로 그날, 그는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다. 그는 재판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판결의 불공정성은 매우 명백했다. 파리 전체가 분노했고 그의 종교와 재산이 그가 범했다고 주장된 죄보다 그를 유죄로 판결하게 만든 주된 원인이라고 여겨졌다. 펠릭스는 우연히 그 재판에 참석했었다. 그는 재판 결과를 들은 후 그 충격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 그는 그 순간 그를 구해줄 것을 굳게 결심하고 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감옥에 들어가려는 여러 번의 실패 끝에 그는 빛이 들어오는 창문을 찾았다. 그것은 불행히도 쇠사슬에 묶인 채 잔인한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죄수의 지하 감옥을 비추고 있었다. 펠릭스는 밤마다 그 창문을 찾아가 그에게 구출의 뜻을 알렸다. 터키 상인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며 재산으로 보상해 주려 했으나 펠릭스는 그 제안을 경멸하며 거절했다. 그러나 사피가 아버지를 방문하는 동안 그가 그녀의 제스처로 감사를 표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자신의 마음속으로 이포로가 자신의 노력과 위험을 충분히 보상할 보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터키 상인은 사피가 펠릭스의 마음에 미친 영향을 빠르게 감지하고 그의 딸을 펠릭스에게 보내겠다고 약속하여 펠릭스가 자신을 전적으로 도와주기를 요청했다. 펠릭스는 이 제안이 탐탁스럽지 않았으나 자신의 행복의 완성을 기대하며 사피를 바라보았다. 그 후 날들이 지나면서 상인의 탈출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펠릭스의 열정은 여러 편지들에 의해 불타올랐다. 그 아름다운 사피는 펠릭스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해주려는 노력에 대해 가장 열렬히 감사하며 동시에 자신의 운명을 한탄했다. 나는 그 편지들의 사본을 가지고 있다. 나는 헛간에서 거주하는 동안 글을 쓸 도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 편지들은 종종 펠릭스나 아가사의 손에 있었다. 나는 떠나기 전에 그것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것들은 내 이야기가 진실임을 증명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애가 지고 있어서 그 내용을 반복할 시간이 없으니 핵심만 전하겠다. 사피의 어머니는 기독교 아랍인으로 상인에게 붙잡힌 오해가 되었으며 그녀의 아름다움 덕분에 사피의 아버지가 그녀를 사랑하여 아내로 삼았다고 밝혔다. 그녀는 어머니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어머니는 자유롭게 태어나 현재의 노예 상태를 싫어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어머니로부터 종교를 배우고 여성이 가질 수 없는 지성과 독립적인 정신을 추구하도록 교육을 받았다. 그 여인은 죽었지만 그녀의 교훈은 사피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게 남았다. 사피는 다시 아시아로 돌아가 하렘에 갇혀서 사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그때 그녀는 기독교인과 결혼하고 여성이 사회에서 지위를 가질 수 있는 나라에 남는 것이 얼마나 매혹적인지 깨달았다. 사피의 아버지는 처형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그 전날 밤 그는 감옥을 떠났고 아침이 오기 전에 파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 펠릭스는 그들을 프랑스에서 리옹을 거쳐 몽세니 산맥을 넘고 레그혼으로 데려왔다. 그곳에서 그들은 터키 영토로 이동할 유리한 기회를 기다리기로 했다. 사피는 아버지가 떠나기 전에 그와 함께 남기로 결심했다. 그때 사피 아버지는 달이 자신을 구해준 사람과 결혼할 것이라고 다시 약속했으며 펠릭스는 그 일이 성취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들과 함께 있었다. 그동안 그는 사피와의 관계에서 가장 순수하고 다정한 애정을 즐겼다. 그들은 때때로 눈빛으로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사피는 그녀의 고향에서 부른 신성한 노래를 펠릭스에게 불러주었다. 사피의 아버지는 이 친밀함을 허락했고 젊은 연인들의 희망을 북돋워 주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계획이 있었다. 그는 탈이 기독교인과 결혼하는 것을 혐오했지만 펠릭스가 그를 해칠까봐 두려워 그의 감정을 숨기고 있었다. 그는 그가 이탈리아 정부에 배신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기 도취와 자식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여러 번 구상하며 속림수를 계속 이어갔다. 그의 계획은 파리에서 온 소식으로 인해 용이하게 되었다. 프랑스 정부는 그가 탈출한 사실에 분노하며 펠릭스를 추적해 처벌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펠릭스의 계획은 곧 발각되었고 드라시와 아가사는 감옥에 갇혔다. 그 소식이 펠릭스에게 전해졌고 그는 기쁨 속에 있던 꿈에서 깨어났다. 그의 눈먼 아버지와 연약한 여동생은 썩은 감옥에 갇혀 있는 반면 그는 자유로운 공기와 사랑하는 사람의 곁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그 생각은 그에게 고문 같았다.
그는 사피의 아버지와 급히 상의하여 그가 이탈리아로 돌아가기 전에 탈출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면 사피는 레그혼의 수도원에서 지낼 것이라 했다. 그 후 그는 사랑스러운 사피를 떠나 파리로 급히 돌아갔다. 그는 드라시와 아가사를 구출하려는 뜻으로 법의 처벌을 자청했다. 그러나 그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들은 재판이 진행되기까지 5개월이 지나야 했다. 그 결과 그들은 재산을 잃었고 고향에서 영원히 추방되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을 발견한 독일의 오두막에서 비참한 피난처를 찾았다. 펠릭스는 자신과 그의 가족이 터키 상인 때문에 구출된 후 가난과 파멸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상인은 선의와 명예를 배신하고 딸과 함께 이탈리아를 떠나며 펠릭스에게 미래의 생계를 위한 계획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보냈다. 이러한 사건들은 펠릭스의 마음을 갉아먹었고 내가 처음 그를 보았을 때 그는 가족 중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다. 그는 가난을 견딜 수 있었고 이 고통이 그의 미덕으로 얻어진 것이라면 그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러나 상인의 배신과 사랑하는 사피를 잃은 것은 더 씁쓸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이었다. 이제 사피의 도착이 그의 영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 펠릭스가 자신의 재산과 지위를 잃었다는 소식이 레그온에 도달했을 때 상인은 달에게 그녀의 연인을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다. 사피의 관대하고 정의로운 성격은 이 명령에 분개하여 아버지에게 반대하려 했으나 상인은 화를 내며 폭군처럼 반복적인 명령을 내렸다. 몇일 후 상인은 달의 방에 들어와 급히 말하기를 자신이 레그혼에 있는 동안 자신이 거주하는 곳이 프랑스 정부에 알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게 되었고 따라서 그는 빠르게 프랑스로 넘겨질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는 몇 시간 후에 콘스탄티노플로 향할 배를 고용했으며 그 도시에 떠날 예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딸을 신뢰할 수 있는 하인에게 맡기고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더 나중에 떠나도록 하였다. 혼자 남은 사피는 이 긴급한 상황에서 자신이 취할 행동 계획을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터키에서의 삶은 그녀에게 혐오스러웠고 그녀의 종교와 감정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몇 가지 문서에서 그녀의 연인이 추방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가 현재 거주하는 장소의 이름도 알게 되었다. 그녀는 한동안 망설였지만 결국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보석과 일부 금액을 가지고 이탈리아를 떠나 레그혼 출신의 하인과 함께 독일로 떠났다. 그녀는 드라시의 오두막에서 약 20리가 떨어진 마을에 무사히 도착했으나 그녀의 하인이 급병에 걸렸다. 사피는 그녀를 가장 헌신적으로 돌봤지만 불행히도 그 하인은 죽었고 사피는 그곳에서 혼자 남게 되었다. 그녀는 그 나라의 언어에 익숙하지 않았고 그 나라의 풍습을 전혀 알지 못했다. 하인이 죽은 후 그들이 살던 집의 여주인은 사피가 사랑하는 사람의 오두막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돌보았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오두막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것은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나는 그들의 삶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대한 관점에서 그들의 미덕을 존경하게 되었고 인간의 악행을 경멸하게 되었다. 그때까지 나는 범죄를 멀리 있는 악으로 생각했으며 자비와 관대함은 항상 내 앞에 있어 나로 하여금 많은 훌륭한 특성들이 드러나는 분주한 세상에서 그 일부가 되고 싶다는 욕망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내 정신적 성장을 이야기할 때 같은 해 8월 초에 일어난 한 사건을 빼놓을 수 없다. 하룻밤 내가 식량을 모으고 나의 보호자들을 위해 땔감을 가져오던 중 나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가죽 여행 가방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여러 의복과 몇 권의 책이 들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급히 집어들고 내 우두막으로 돌아갔다. 다행히도 그 책들은 내가 오두막에서 배운 언어로 쓰여 있었다. 그 책들은 신라권 플루타르코스의 영웅 전기, 그리고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었다.
이 보물을 가지게 된 나는 극도의 기쁨을 느꼈다. 이 보물을 가지게 된 나는 극도의 기쁨을 느꼈다. 이제 나는 매일 이 책들을 읽고 공부하며 내 마음을 그것들에 집중했다. 그동안 내 친구들은 평소에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이 책들이 나에게 끼친 영향을 제대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것들은 나에게 끝없는 새로운 이미지와 감정을 불러일으켰고, 때로는 황홀감을 느끼게 했지만 더 자주 나를 가장 깊은 우울로 빠뜨렸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그 단순하고 감동적인 이야기 외에도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여러 의견과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여러 주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여 나에게 끝없는 사색과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그 책에 묘사된 부드럽고 가정적인 태도는 나의 보호자들 속에서 경험한 것들과 내가 내면에서 계속 갈망하는 것들과 잘 맞아떨어졌다. 그러나 나는 베르테르 자신을 내가 본 어떤 존재보다 더 신성한 존재로 생각했다. 그의 성격은 아무런 가식도 없었고 그 깊이에는 감동이 있었다. 죽음과 자살에 관한 논의는 나를 경이롭게 했다. 나는 이 문제의 장점에 대해 논하려 들지 않았지만 나는 주인공의 의견에 끌렸고 그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그 책들을 읽으면서 나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 맞게 많은 것을 적용했다. 내가 떠나는 길은 자유롭다는 느낌이었고 내 존재가 사라진다 해도 그것을 애도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내 모습은 추하고 내 키는 거대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고, 나는 그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내가 가진 플루타르코스의 영웅 전기는 고대 공화국의 창립자들에 대한 책이었다. 이 책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과는 전혀 다른 영향을 나에게 미쳤다. 나는 베르테르의 상상에서 절망과 우울을 배웠지만 플루타르코스는 나에게 높은 사상을 가르쳤다. 그는 나를 내 자신에 대한 비참한 반성의 범위에서 벗어나 과거 영웅들을 숭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끌었다. 내가 읽은 많은 것들은 내 이해와 경험을 넘어서 있었다. 나는 왕국, 넓은 땅, 거대한 강, 끝없는 바다에 대해 어렴풋이 알았지만 나는 도시와 많은 사람들의 집합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내 보호자들의 오두막은 내가 인간 본성을 공부한 유일한 학교였으나 이 책은 나에게 새로운, 더 강력한 행동의 장면들을 보여주었다. 나는 공공 업무에 종사하는 남자들, 즉 국가를 통치하거나 또는 그들의 동족을 학살하는 사람들에 대해 읽었다. 나는 미덕에 대한 가장 큰 열정을 느꼈고 악행에 대한 혐오감을 느꼈다. 미덕과 악행이란 용어가 나에게는 상대적이었고 내가 그것들을 적용할 때 그 의미는 고통과 즐거움에 관련된 것들이었다. 이러한 감정에 이끌려 나는 루물루스와 테세우스보다는 평화로운 법을 제정한 누마, 솔론, 르쿠르구스를 더 선호하게 되었다. 내 보호자들의 가정적인 삶은 이러한 인상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었으며 만약 내가 인간에 대한 첫 번째 소개를 명예와 학살을 불태우는 젊은 군인에게 받았다면 나는 아마 다른 감정을 가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신라권은 나에게 훨씬 다른, 훨씬 더 깊은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느님이 그분의 피조물들과 싸우는 모습이 내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든 경이로움과 두려움을 일으켰다. 나는 여러 상황을 내가 처한 상황과 비교하며 내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아담처럼 나는 이 세상에서 나와 연결된 다른 존재가 없는 듯 보였지만 그의 상태는 다른 모든 면에서 내 것과는 달랐다. 그는 창조자의 손길에서 나와 완벽한 존재였고 행복하고 번영하며 창조주의 특별한 보살핌을 받고 있었다. 그는 자신보다 더 고귀한 존재들과 대화하고 지식을 얻을 수 있었지만 나는 불행하고 무력하고 홀로 있었다.
나는 여러 번 사탄을 내 상태에 더 적합한 상징으로 생각했다. 그가 나처럼 내가 보호자들의 행복을 보면 느끼는 고통스러운 질투의 감정이 생길 때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일도 내 감정을 강화하고 확고히 했다. 오두막에 도착한 후 나는 당신의 연구실에서 가져온 옷주머니에서 몇 가지 서류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그것을 무시했지만 이젠 내가 그것에 쓰여 있는 문자를 이해할 수 있게 되자 나는 그것들을 열심히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당신이 대창조의 4달 전 과정을 세세히 기록한 일지였다. 당신은 이 서류에서 당신이 작업을 진행한 모든 단계를 상세히 설명했으며 내 사건들과 섞여 있었다. 당신은 이 서류들을 분명히 기억하실 것이다. 여기 그것들이 있다. 그것들에는 나의 저주받은 기원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역겨운 사건들의 전체 내역이 펼쳐져 있다. 나의 혐오스럽고 끔찍한 모습에 대한 가장 세밀한 설명이 담겨 있으며 그것은 당신 자신의 공포를 묘사하고 나의 공포를 지울 수 없게 만들었다. 나는 그것을 읽으면서 메스꺼움을 느꼈다. 내가 생명을 얻은 날이여. 나는 그날을 원망한다. 나는 고통 속에서 외쳤다. 저주받은 창조자여. 왜 나는 당신이 혐오할 만큼 추한 괴물로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느님은 인류를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창조하셨고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나 나의 모습은 끔찍하게 만든 존재이다. 사탄은 동료 악마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 칭찬과 격려를 받았지만 나는 고립되고 혐오받는 존재이다. 이것인 우울과 고독의 시간 동안의 사색이었다. 그러나 내가 오두막 사람들의 미덕과 그들의 온화하고 자비로운 성품을 생각할 때 나는 그들이 내 미덕에 대한 존경을 알게 되면 나를 동정하고 내 개인적인 흉측함을 용서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나는 적어도 절망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그들과의 면담을 위한 준비를 하여 내 운명을 결정지을 기회를 만들기로 했다. 나는 이 시도를 몇 달 더 미루었는데 그 면담이 실패할까 하는 염려로 나는 두려웠다. 나는 이러한 두려움을 억누르고 몇 달 후 내가 겪게 될 시련을 대비하려 했었다. 때때로 나는 이성에 얽매이지 않고 내 생각인 낙원 속을 떠도는 것을 허락했다. 그리고 내 감정을 공감해주고 내 우울함을 달래주는 사랑스럽고 친절한 존재들이 있다고 상상했다. 그들의 천사 같은 얼굴에는 위로의 미소가 번졌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꿈이었다. 이분은 내 슬픔을 달래주지 않았고 내 생각을 나누지 않았다. 나는 혼자였다. 나는 아담의 창조자에게 기도하는 장면을 기억했다. 하지만 나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는 나를 버렸고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를 저주했다. 이렇게 가을이 지나갔다. 나는 놀라움과 슬픔 속에 나뭇잎이 시들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고 자연은 내가 처음 숲과 아름다운 달을 보았을 때처럼 황량하고 쓸쓸한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나는 날씨의 황량함을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더운 날보다 추운 날씨에서 더 잘 견딜 수 있는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나는 사실 조금의 음식이나 친절과 공감을 필요로 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겨울이 다가오고 나는 생명을 얻은 후 사계절이 한 번 바뀌었다. 그때 나는 내 보호자들의 오두막에 들어가기로 한 계획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나는 많은 계획들을 생각해 보았지만 결국 결정한 계획은 맹인인 노인이 혼자 있을 때 그 집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었다. 나는 내 외모가 사람들에게 끔찍한 공포의 대상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내 목소리는 거칠지만 끔찍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없는 틈을 타서 내가 그의 좋은 의지와 중재를 얻을 수 있다면 그 덕분에 내 젊은 보호자들에게 용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어느 날 붉은 나뭇잎이 땅에 떨어져 발근된 아재, 사피, 아가사, 펠릭스가 긴 시골 산책을 떠났고 노인은 오두막에 혼자 남게 되었다.
아이들이 떠나자 그는 기타를 들어 몇 가지 슬프지만 아름다운 곡을 연주했다. 그 연주는 내가 이전에 들었던 것보다 더 슬프고 아름다웠다. 처음에는 그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으나 연주가 계속되자 사색과 슬픔이 그의 표정을 채웠다. 결국 그는 악기를 내려놓고 깊은 사색에 잠겼다.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이 순간은 내 희망을 결정지을 시험의 시간이었다. 집안의 하인들은 근처 축제에 갔고 오두막 안과 밖은 조용했다.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내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고 할 때 내 다리가 풀려 땅에 주저앉고 말았다. 다시 일어나 내게 남아있는 모든 힘을 다해 내가 만든 판자를 치우고 그들의 오두막 문 앞에 다가갔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라고 노인이 말했다. 들어오세요. 나는 들어갔다. 이런 방해를 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나는 말했다. 저는 잠깐 쉬고 싶은 여행자입니다. 만약 잠시 불 앞에 앉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들어오세요. 라고 들 아씨가 말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만 불행히도 제 자녀들은 집을 떠났고 저는 맹인이기 때문에 음식을 마련해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따뜻함과 쉼입니다. 나는 앉았다. 그리고 고요함이 이어졌다. 나는 매 순간인 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노인이 나에게 말했다. 당신의 말투로 보아 외지인 것 같은데 혹시 프랑스 사람인가요? 아니요. 하지만 저는 프랑스 가정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 언어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친구들의 보호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호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독일 사람인가요? 아니요. 그들은 프랑스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제를 바꾸죠. 저는 불행하고 버려진 존재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지구상에 제게 관계가 있거나 친구가 없습니다. 제가 가려는 이 친절한 사람들은 저를 본 적도 없고 저에 대해 아는 것도 적습니다. 저는 매우 두렵습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친구가 없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한 뚜렷한 이익에 치우치지 않으면 형제애와 자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희망을 가지세요. 만약 이 친구들이 선하고 친절한 사람들라면 절망하지 마세요. 그들은 친절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들은 저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선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해를 끼친 적도 없으며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편견이 그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그들이 저를 친절하고 감정을 가진 친구로 봐야 할 자리에 그들은 저를 혐오스러운 괴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군요. 하지만 당신이 정말 죄가 없다면 그들에게 그들을 속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릴 수는 없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많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친구들을 깊이 사랑합니다. 그들에게는 몰래 몇 달 동안 매일 친절을 베풀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그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한다고 믿고 있으며 그 편견을 없애고자 합니다. 그 친구들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 근처입니다. 노인은 잠시 멈추고 이어서 말했다. 만약 당신이 나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숨김없이 이야기해준다면 내가 그들에게 진실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눈이 멀어서 당신의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당신의 말 속에서 진실함을 느낍니다. 저는 가난하고 추방된 사람입니다만 인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훌륭한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 친절 덕분에 저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당신의 도움으로 저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늘이여,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정말 범죄자라 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일은 당신을 절망으로 몰아넣을 뿐 미덕으로 이끌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 또한 불행한 사람입니다. 저는 무죄인데도 제 가족과 함께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제게 당신의 불행을 이해하지 못할 이유가 없겠죠.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까요? 당신의 입에서 처음으로 친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영원히 감사할 것이며 지금 당신의 인간미가 제가 다가가려는 친구들과의 만남이 성공하리라 확신을 줍니다. 그 친구들의 이름과 거주지를 알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멈췄다.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영원히 행복을 주거나 앗아갈 결정적인 순간이라 생각했다. 나는 답할 수 있을 만큼의 확신을 찾으려 애썼지만 그 노력은 내 남은 힘을 모두 빼앗았고 나는 의자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렀다. 그때 나는 나의 보호자들의 발소리를 들었다. 나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고 노인의 손을 잡으며 외쳤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저를 구해주세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바로 제가 찾는 친구들입니다. 시험의 순간에 저를 버리지 마세요. 오 신이시여. 노인이 외쳤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순간 오두막 문이 열리고 펠릭스, 사피, 아가사가 들어왔다. 내가 나타났을 때 그들의 공포와 충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가사는 기절했고 사피는 오두막을 뛰쳐나갔다. 펠릭스는 앞으로 달려들어 초인적인 힘으로 아버지에게 달려간 나를 떼어내고 내가 그의 아버지 무릎에 매달리자 분노로 몸을 떨면 알을 당해 내던졌고 막대기로 강하게 나를 때렸다. 나는 사자처럼 그의 팔과 다리를 찢을 수 있었지만 내 마음은 가라앉았고 나는 참았다. 나는 그가 다시 나를 때리려는 순간을 보았지만 고통과 괴로움에 눌려 나는 오두막을 떠나 소란 속에서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내 은신처로 도망쳤다.